여러분 잠깐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믿으실 수 있나요? 68세 방영희 씨가 아들에게 강남 아파트 60억을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월세 200만 원 내시거나 나가세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희 씨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거든요. 시골 뒷산에 숨겨진 100억 원의 황금 말입니다. 과연 영희 씨는 이 황금으로 어떤 복수를 했을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주인공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68세 박영애 할머니입니다. 평생 알뜰하게 살며 모은 돈으로 30년 전에 강남에 아파트를 사놓은 분이죠. 그게 지금 60억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2달 전 영희 씨는 외아들 박성민 씨에게 이 아파트를 통째로 증여했습니다. 세금 절약도 하고 자식 좋은 일 해주려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등기 이전이 끝난 바로 그날 밤 며느리 김지영 씨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월세 내시거나 나가시면 됩니다. 60억을 선물한 어머니에게 집세를 내라는 며느리.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는 아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박영희 씨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었거든요. 오늘 그 충격적인 반전의 모든 것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박영희 씨는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7년째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강남 대치동 45평 아파트에서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죠. 영희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과 화투를 치며 시간을 보냈어요. 요즘 아들이 자주 안 와. 며느리가 임신했다니까 바쁘겠지만 그래도. 영희 씨는 가끔 혼잣말로 서운함을 달랬습니다. 외아들이라 더욱 애틋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박성민 씨와 김지영 씨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영희 씨는 반가워서 온갖 음식을 준비했어요. 어머니,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지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희 씨는 혹시 둘째 임신 소식인가 싶어 설렜죠. 요즘 상속세가 너무 무거워졌어요.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세금만 30억이 넘을 거래요. 지영 씨의 말에 영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큰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니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미리 증여를 받으면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대요. 어머니도 마음 편하시고 저희도 좋고요. 성민 씨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어차피 제가 받을 거 미리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영희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준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어디서 살아야 하니?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시면 되잖아요. 가족인데 뭘 그러세요? 지영 씨의 달콤한 말에 영희 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웠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럼 같이 살면서 손자도 봐주고 그러면 좋겠네. 네 어머니. 정말 잘 모실게요. 지영 씨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계획을 영희 씨는 전혀 몰랐죠. 일주일 후 세 사람은 함께 등기소에 갔습니다. 복잡한 서류 작업을 마치고 나니 60억짜리 아파트가 성민 씨 명의로 바뀌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지영 씨가 영희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근사한 식당에서 축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희 씨는 오랜만에 행복한 기분이었죠.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영희 씨가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평화로운 시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집에 돌아온 후 영희 씨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새벽 2시쯤 거실에서 나는 소곤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우리 집이야. 드디어 성공했네. 조용히 해. 어머니께. 영희 씨는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다시 잠이 들었어요.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며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영희 씨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지영 씨가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응, 잘 잤다. 우리 지영이 일찍 일어났네. 영희 씨가 부엌으로 향하려는데 지영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앉아보세요. 할 말이 있어요. 지영 씨의 표정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느낌이었죠. 뭔 얘기인데? 영희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집은 법적으로 저희 소유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규칙을 지켜주셨으면 해요. 규칙이라니? 월세 200만 원을 내시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든지 하세요. 영희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60억을 준 어머니에게 월세를 내라니요. 지영아,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 아니야? 가족이긴 하지만 집 주인은 저희예요. 당연히 사용료를 내야죠. 지영 씨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이때 성민 씨가 방에서 나왔어요. 영희 씨는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성민아, 지영이가 이상한 소리를 해. 엄마한테 월세를 내라는데? 하지만 성민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지영이 말이 맞아요. 이제 우리 집이니까요. 영희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들까지 며느리 편을 드는 거였죠. 내가 너희들에게 60억을 줬는데 어머니, 그건 증여예요. 조건 없는 선물이죠. 이제 저희가 결정할 일이에요. 지영 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준 대가가 이런 모욕이라니요. 알겠다. 내가 나갈게. 영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명한 선택이에요. 3일 안에 짐 정리하고 나가세요. 지영 씨는 마치 세입자를 내쫓는 집주인처럼 말했어요. 영희 씨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죠.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이런 일이?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산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요? 다음 이틀 동안 영희 씨는 짐을 쌌습니다. 50년 넘게 모은 살림살이를 박스에 담으니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성민 씨와 지영 씨는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며 영희 씨를 무시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영희 씨가 마지막 짐을 들고 현관으로 나오자 지영 씨가 말했어요. 어머니, 열쇠 두고 가세요. 내가 50년 넘게 산 집인데. 이제 저희 집이니까요. 영희 씨는 열쇠를 탁자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려는데 지영 씨가 또 말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세요. 영희 씨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60억을 준 대가로 쫓겨나는 기분이었죠. 택시를 타고 가면서 영희 씨는 생각했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갑자기 떠오른 곳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 있는 친정집. 30년 넘게 비어있는 그곳이 유일한 피난처였어요. 영희 씨는 서울역에서 정선행 기차를 탔습니다. 3시간 넘는 긴 여행이었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웠어요. 기차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영희 씨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잡고 함께 걸었던 그 시절 말이죠. 정선역에 도착한 영희 씨는 택시를 잡았어요. 운전사 아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월탄리요. 옛날 박씨 종가 있는 곳 아세요? 아, 거기 말이에요.
한참 안 가본 집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갈 곳이 없었거든요. 30분쯤 달려 도착한 친정집은 완전히 폐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뚫려 있고 마당에는 풀이 무성했어요. 할머니 여기서 사시려고요?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영희 씨는 택시비를 주고 무거운 짐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먼지와 거미 줄투성이었어요. 전기도 끊어져 있고 수도도 나오지 않았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지? 하지만 영희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미 갈 곳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영희 씨는 집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걸레질하고 정리하니 조금씩 살만한 모습이 나왔어요. 동네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박신의 영희가 맞나? 어쩐 일로 돌아왔어? 네, 이장님. 앞으로 여기서 살려고요. 혼자서. 여기는 너무 외진데. 괜찮아요. 조용해서 좋아요. 영희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서울에서 있었던 일을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일주일쯤 지나자 집이 제법 살만해졌습니다. 전기와 수도도 다시 연결했고 생필품도 구입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적막함이 몰려왔습니다. 서울에서의 일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식을 너무 믿었나? 영희 씨는 매일 밤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희 씨는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책들과 서류들이 가득했죠. 책장 뒤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어요. 아버지의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기를 쓰셨구나. 영희 씨는 호기심에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대부분은 농사일과 마을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집 뒤편 산의 모습을 그린 것 같았어요. 뒷산 큰 바위 및 3미터 지점. 영희야, 아버지가 평생 모은 것이다. 너만 찾아라. 아버지의 글씨로 적힌 메모였습니다. 영희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버지가 뭘 묻어두신 걸까? 하지만 반신반의했죠. 아버지는 평생 가난한 농부셨거든요. 그래도 궁금한 마음에 다음날 아침 일찍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큰 바위는 금세 찾을 수 있었어요. 여기인가? 영희 씨는 호미를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작업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1시간쯤 파자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뭔가 있네? 더 파보니 녹슨 철암이 나왔습니다. 자물쇠는 이미 삭아서 쉽게 열렸어요. 철암을 열자 영희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반짝이는 금덩어리들이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영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금덩어리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감이 상당했어요. 이게 정말 금인가? 햇빛에 반사되는 노란 빛깔을 보니 틀림없는 순금 같았습니다. 철암 안에는 이런 금덩어리가 50개도 넘게 들어 있었어요. 영희 씨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사셨던 아버지가 이런 보물을 숨겨두셨다니요. 아버지, 이걸 언제부터 모으신 거예요? 영희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금덩어리를 집으로 옮기는데 너무 무거워서 여러 번 나누어 날랐습니다. 다행히 산골이라 사람 눈에 띄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 금덩어리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각각의 일련 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만들어진 금괴였죠. 이게 얼마나 될까? 영희 씨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골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다음 날 영희 씨는 정선 시내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금괴 하나만 가방에 넣고 조심스럽게 들고 갔어요. 이게 진짜 금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은행 직원은 금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객님, 이거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백순금이네요. 집에서 발견했어요. 잠깐만요. 정확한 시세를 확인해 드릴게요. 직원이 컴퓨터로 확인해 보더니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고객님, 이 금괴 하나가 지금 시세로 2억 원입니다. 2억 원이요? 영희 씨는 의자에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나가 2억이면 50개는 100억이 넘는 거였죠. 혹시 이런 게 더 있으세요? 아, 네. 조금 더 있어요. 영희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환상이었어요. 그럼 저희 은행에서 보관해 드릴까요? VIP 고객 서비스로 안전하게 보관해 드려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희 씨는 금괴를 다시 가방에 넣고 은행을 나왔어요. 가슴이 너무 뛰어서 걸음이 제대로 떼어지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온 영희 씨는 금괴들을 다시 세어보았습니다. 정확히 52개였어요. 52 곱하기 2억이면 104억. 영희 씨는 계산기를 두드려보며 확인했습니다. 정말 100억이 넘는 재산이었어요. 아버지, 이걸 어떻게 모으신 거예요? 일기장을 다시 뒤져보니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젊었을 때 금광에서 일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매달 조금씩 모았다. 영희에게 좋은 남편 찾아주려고. 일기 곳곳에 영희 씨를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영희 씨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영희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100억이라는 거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이제 성민이와 지영이한테 복수할 수 있겠네. 하지만 단순한 복수보다는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희 씨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제대로 된 변호사를 만나기로 말이죠. 60억 아파트를 다시 찾아야겠어. 영희 씨는 짐을 쌌습니다. 이번에는 금괴 10개만 가방에 넣어서 가져갔어요. 나머지는 아버지가 숨겨둔 그 자리에 다시 묻어두었습니다. 안전한 곳이었거든요. 기차에 오르며 영희 씨는 각오를 다졌어요. 이번에는 내가 이긴다. 영희 씨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대형 로펌을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에서 증여취소 전문 변호사를 찾아낸 거였어요. 법무법인 정문을 보니 위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증여취소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접수 직원이 영희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시골 옷차림의 할머니가 이런 곳에 올 일은 흔치 않거든요. 상담료는 30만 원입니다. 미리 결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동훈 변호사는 금괴를 만져보며 감탄했어요. 어르신, 혹시 이런 금괴가 더 있으신가요? 조금 더 있어요. 필요하면 언제든 가져올 수 있어요. 변호사는 영희 씨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VIP 고객 대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럼 내일부터 바로 소송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를 철저히 하겠어요. 고맙습니다. 꼭 이겨주세요. 영희 씨는 변호사와 정식 계약을 체결했어요. 금괴 하나로 착수금을 지불하고 영수증도 받았죠. 로펌을 나서며 영희 씨는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무기를 갖게 된 거였어요. 그날 저녁 영희 씨는 강남의 고급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금괴 하나를 현금으로 바꿔서 여유가 있었거든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영희 씨는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동훈 변호사는 약속대로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영희 씨와 함께 상세한 진술서를 작성했어요. 어르신,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기억해 주세요. 법정에서는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영희 씨는 머릿속을 차근차근 되짚어가며 그날의 상황을 재현했어요.
등기 이전이 끝난 게 3월 15일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며느리가 월세 얘기를 했죠. 좋습니다. 그 대화를 녹음하신 파일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는 영희 씨의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을 컴퓨터로 옮겼어요. 지영 씨의 차가운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죠. 어머니, 월세 200만 원 내시거나 나가세요. 이 부분이 핵심 증거입니다. 명백한 배은망덕 행위죠. 변호사는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다음 며칠간 영희 씨와 변호사는 추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도 확보했어요. 영희 씨가 짐을 끌고 나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네요. 관리소장도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했어요. 그동안 영희 씨를 잘 알고 지냈거든요.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아들이 그렇게 할 줄은 몰랐네요. 일주일 후 정식으로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박성민 씨와 김지영 씨에게 법원 출석 통지서가 발송된 거죠. 이제 상대방 반응을 기다려야 합니다. 변호사가 영희 씨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사흘 후 성민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소송까지 하시게요. 성민 씨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했어요. 너희들이 먼저 배신했잖니.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모시겠습니다. 이미 늦었어. 법정에서 보자. 영희 씨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속을 수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지영 씨도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심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영희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굳게 먹었거든요. 변호사는 상대방이 합의를 원한다고 전해왔어요. 어르신 상대방에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아파트를 돌려주겠다네요. 합의는 안 해요. 끝까지 가겠어요. 영희 씨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법적으로 확실한 승부를 보고 싶었거든요. 한 달 후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영희 씨와 변호사가 나타났어요. 성민 씨와 지영 씨도 변호사와 함께 왔습니다. 둘 다 초췌해 보였어요.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듣겠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하게 재판을 시작했어요. 이동훈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60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했으나 바로 다음 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변호사는 준비한 증거들을 차례로 제출했어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CCTV 영상까지 모든 게 완벽했죠. 상대방 변호사도 반박했지만 별다른 논리가 없었어요. 피고들은 단순히 주거 공간 문제로 그런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이동훈 변호사가 말했어요. 어르신 이기고 있습니다. 재판부도 우리 편인 것 같아요. 영희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승리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두 번째 공판에서 결정적인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김철수 씨였어요. 영희 할머니는 20년 넘게 우리 아파트에 사셨어요. 정말 모범적인 분이셨죠. 김철수 씨는 법정에서 또렷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분이 짐을 끌고 나가시는 걸 봤을 때 정말 안타까웠어요. 본인 집에서 쫓겨나는 모습이었거든요. 재판부는 진지하게 증언을 들었어요. 영희 씨에게 유리한 증언이었죠. 상대방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지만 김철수 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분명히 봤습니다. 며느리분이 할머니한테 소리를 지르는 것도 들었어요. 세 번째 공판에서는 영희 씨가 직접 증언대에 섰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아들에게 줬는데 하루 만에 쫓겨났어요. 영희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과 함께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60억을 준 대가가 월세 200만 원이라니요.
재판부는 영희 씨의 진술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대방 변호사가 신문했습니다. 증여는 조건 없는 선물 아닌가요? 선물을 받고 준 사람을 내쫓는 게 정상인가요? 영희 씨의 반박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마지막 변론에서 이동훈 변호사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배은망덕 행위입니다. 민법 556조에 의해 증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반면 상대방 변호사는 별다른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한 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하게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6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았으나 즉시 원고를 집에서 내쫓았다. 이는 명백한 배은망덕 행위로서 민법 제556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증여계약을 취소하며 피고들은 해당 아파트를 원고에게 반환하라. 완전 승소였습니다. 영희 씨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이동훈 변호사도 환하게 웃으며 축하했습니다. 어르신 이겼습니다. 완전 승리예요. 성민 씨와 지영 씨는 깊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패배의 충격이 컸던 거죠. 법정을 나서며 영희 씨는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거였어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좋은 의뢰인을 만나서 보람 있었어요. 이동훈 변호사도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한 주 후 성민 씨와 지영 씨는 아파트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강제 집행 절차가 시작된 거죠. 영희 씨는 집을 되찾았지만 기분이 복잡했어요. 가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성민 씨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니? 엄마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성민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알겠다. 하지만 이제 끝이야. 영희 씨는 차갑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아팠어요. 아파트를 되찾은 영희 씨는 며칠 동안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은 되찾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나? 성민 씨와 지영 씨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어 불편했거든요. 무엇보다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해 보였어요. 일주일 후 영희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집을 팔겠어. 이동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아파트를 팔고 싶어요. 어르신 왜요? 힘들게 되찾으신 집인데 여기 있으면 자꾸 안 좋은 기억만 떠올라요. 변호사는 영희 씨의 심정을 이해했어요. 알겠습니다. 좋은 부동산 중개업체를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날 강남 최고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가 찾아왔습니다. 이 아파트는 정말 좋은 물건이네요. 60억은 거뜬히 받으실 수 있어요. 빨리 팔고 싶어요. 한 달 안에 매수자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대표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 사이 영희 씨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100억의 황금을 어떻게 쓸지 말이죠. 단순히 내가 쓰기에는 너무 큰 돈이야. 영희 씨는 의미 있는 일에 쓰고 싶었어요. 자신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인터넷으로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 장학재단 설립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도우면 좋겠네. 영희 씨는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본인도 어려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아픔이 있었어요. 2주 후 아파트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현금 60억에 즉시 거래하겠다는 투자자였어요. 조건이 좋네요. 계약하겠습니다. 영희 씨는 선선히 동의했어요. 계약 당일 등기소에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영희 씨의 통장에 60억이 입금되었어요.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네.
부동산을 나서며 영희 씨는 홀가분한 기분이었어요. 그날 오후 영희 씨는 장학재단 설립 전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60억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60억이면 정말 큰 규모의 재단이 가능합니다. 매년 300명 정도 장학금을 줄 수 있어요.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영희 씨는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어요. 한 달 후 방영의 교육장학재단이 정식 출범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68세 할머니가 60억 전액으로 장학재단 설립. 신문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뿌듯했어요. 첫 번째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영희 씨는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공부해서 좋은 사람이 되세요. 아이들의 밝은 눈빛을 보며 영희 씨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런 일에 돈을 쓰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장학재단을 설립한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희 씨는 서울 시내 작은 원룸에서 단출하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영희님 가족이신가요? 박성민 씨가 교통사고로 입원하셨어요. 영희 씨의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아들은 아들이었거든요. 지금 가겠습니다. 영희 씨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중환자실 앞에 지영 씨가 울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를 보자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성민이가 큰 수술을 받았어요. 어떻게 된 거야? 트럭이 들이받았어요. 의사가 위험하다고 했어요. 영희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생사가 걸린 상황이었거든요. 의사를 만나 상황을 들어보니 심각했어요. 뇌출혈이 있어서 큰 수술을 했습니다.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영희 씨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의 관이 연결된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성민아 엄마야. 일어나. 영희 씨는 유리에 손을 대고 중얼거렸어요. 3일 후 성민 씨가 깨어났습니다. 영희 씨가 병실에 들어가자 성민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와줘서 고마워요. 바보야, 엄마가 안 올 수가 있니? 영희 씨도 눈물이 났어요. 아들에 대한 원망이 많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그저 안쓰러웠거든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성민 씨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지영이는 어디 있니? 이혼했어요. 제가 사고 나고 나서 떠났어요. 영희 씨는 놀랐어요. 며느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을 버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혼자서 어떻게 살려고? 모르겠어요. 일자리도 없고 병원비도 없고. 성민 씨는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영희 씨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아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말이죠. 일주일 후 영희 씨는 성민 씨에게 작은 보따리를 가져왔어요. 이게 뭐예요? 너를 위한 마지막 선물이야. 보따리를 열자 금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2억 원어치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영희 씨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내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 팔면 안 돼. 정말 급할 때만 쓰는 거야. 엄마, 어디서 이런 걸?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약속이나 해. 성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잡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잘못한 걸 갚으며 살겠어요. 앞으로는 착하게 살아라. 돈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걸 기억해. 영희 씨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날 이후 성민 씨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께 안부 전화도 자주 드리고 병문안도 왔어요. 엄마, 작은 일자리라도 구해서 성실하게 살겠어요. 성민 씨의 각오는 진심이었어요. 영희 씨는 아들이 변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거든요. 성민 씨와의 관계도 정리하고 나서 영희 씨는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아직 금괴 50개가 남아 있었거든요. 98억으로 뭘 할까?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큰 돈이었어요. 그러다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최고급 요양원에 들어가자. 영희 씨는 인터넷으로 서울 최고의 요양원들을 검색해 봤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곳을 찾았죠. 여기가 좋겠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파라다이스 시니어빌이었습니다. 입주비만 30억이 넘는 초화 요양원이었어요. 다음날 영희 씨는 직접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시설을 둘러보시겠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시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5성급 호텔 수준이었거든요. 입주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입주비 30억에 월 관리비 500만 원입니다. 좋습니다. 입주하겠습니다. 직원은 영희 씨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줄 몰랐어요. 어르신, 입주비가 30억인데 괜찮으세요? 네, 문제 없어요. 영희 씨는 금괴 15개를 현금으로 바꿔서 계약금을 냈어요. 한 주 후 영희 씨는 파라다이스 시니어빌에 입주했습니다. 30평짜리 개인 룸이 배정되었어요. 와, 정말 좋네. 방에는 고급 가구와 최신 전자제품이 모두 갖춰져 있었어요. 입주 첫날부터 VIP 대우를 받았습니다. 개인 간병사도 배정되었고 맞춤형 식사도 제공되었어요. 영희 할머니, 오늘 메뉴는 어떻게 하실까요? 영양사가 친절하게 물어봤어요. 아무거나 맛있는 걸로 해주세요. 영희 씨는 이런 대접이 신기했어요. 요양원 원장도 직접 인사를 왔습니다. 영희님, 편하게 지내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일주일 후 영희 씨는 완전히 적응했어요. 매일 고급 스파도 받고 문화 프로그램도 참여했죠. 이런 게 진짜 황금 같은 노년이구나. 영희 씨는 만족스러웠어요. 다른 입주자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이었지만 영희 씨도 전혀 기죽지 않았어요. 영희 씨는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죠. 영희 씨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한 달 후 영희 씨는 요양원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는 거였어요. 돈에 속지 마세요. 진짜 가족은 돈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은 어르신들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저도 그런 용기를 내고 싶어요. 영희 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어요. 요양원 생활 6개월 후 영희 씨는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평생 살아도 좋겠어. 매일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건강관리도 완벽하게 받으니까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가끔 성민 씨가 안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정말 좋아. 너도 건강해라.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영희 씨는 아들과의 관계도 좋아졌다고 느꼈어요. 박영희 씨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60억 아파트를 선물했다가 하루 만에 쫓겨난 할머니. 하지만 하늘은 그녀에게 100억짜리 황금이라는 더 큰 선물을 준비해 두셨더군요.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돈이 있어야 진짜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는 것도 현실이에요. 영희 씨는 단순한 복수 대신 더 의미 있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60억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 300명의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박영희 씨의 놀라운 반전 스토리가 어떠셨나요? 60억 아파트를 선물했다가 하루 만에 쫓겨난 68세 할머니. 누구라도 절망했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하늘은 그녀에게
100억 원짜리 황금이라는 더 큰 선물을 준비해 두셨더군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때로는 돈이 있어야 진정한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는 현실적인 진실입니다. 영희 씨가 100억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법정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복수보다 더 큰 가치는 용서와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영희 씨는 단순한 복수 대신 더 의미 있는 길을 선택했어요. 60억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 매년 300명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진정한 가족의 의미입니다. 아들에게는 마지막 자비로 2억 원어치 금괴를 남겼지만 생전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것이 진짜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요? 네 번째,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68세의 영희 씨는 98억을 가진 채로 최고급 요양원에 입주해 진정한 황금 같은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이지만 때로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지혜예요. 현재 박영희 씨는 파라다이스 시니어빌에서 VIP 대우를 받으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입주자들에게는 인생 멘토가 되어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고 있어요. 박영희 교육장학재단은 벌써 첫 번째 장학생 100명을 선발했고 이들 모두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희 씨의 선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아들 박성민 씨는 지금 작은 식당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새 출발을 하고 있어요. 매주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리며 진심으로 효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박영희 씨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단순한 복수를 택하셨을까요? 아니면 더 큰 가치를 위한 나눔을 선택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돈은 배신하지 않지만 사람은 때로 배신한다. 하지만 그 배신조차 더 큰 축복의 시작일 수 있다. 이것이 박영희 씨가 전해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